예, 어제 오전에 국회에서 계셨던 분들은 상당히 좀 놀라셨을 겁니다. 관련 영상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에 난입해서 기습적인 폭력 시위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현금 정치 시간에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모를 이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이 부분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현장에 계셨었나요? 어저께 저희가 그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10시 이제 최고위원회 끝나고 저희 이제 당직자들하고 회의하고 대략 한 11시경부터였는데 굉장히 바깥이 이제 본청 그 계단 쪽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소리가 막 크게 들려서 12시쯤 나오는데 모든 문이 다 폐쇄되고 한쪽 문만 열려 있는데요. 국회 본청을 전체적으로 에워싸서 그 집회, 그러니까 기자회견인데 사실 규탄대회를 형식을 띄었지만 기자회견이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계단까지만 가능한데 본청을 전체로 에워쌌으니까 굉장히 좀 제가 국회를 그러니까 88년도에 이제 평민당에 입당해서 국회를 이제 봤는데요.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무지막지하고 정말 폭력적인 행위가 벌어진 국회의 모습은 아마 제가 볼 땐 처음입니다. 네. 국회 대변인은 국회가 어제 유린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글쎄요, 그 하도 충격적인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 일부 정의당 당직자 같은 경우 또 폭력을 또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30의원은 차량에 탑승을 하고 이동하려고 그랬는데 그 차를 에워싸가지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안경이 깨지고 폭행을 당했고요. 그다음 홍영표 의원도 뭐 제가 사실 홍영표 의원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 게 위험할 수 있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다가 어쨌든 또 에워싸여가지고 굉장히 수모를 겪었다고 하는데 욕설과 수모인데요. 그분들이 든 피켓을 보니까 문재인 하야, 공수처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질렀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른 의원한테 빨갱이, 뭐 그다음에 육두 문자 쓰고요. 이거를 중요한 것은 한교안 대표가 우리가 이겼다, 정부의 굴복을 받아낼 때까지 싸우자라고 선동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집시법 위반하고 국회 사무처의 퇴거 요청 불응에 대한 퇴거 불응죄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그다음에 서른 의원과 정의당 당직자에 대한 폭행 이래가지고 공모 공동 정범으로 지금 이제 한교안 대표와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의원 이렇게 3명을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이 국가 공권력을 제대로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지난 시기에 민주노총의 그 대표가 국회를 월담을 해서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징역 4년이 구형이 되고 지금 이제 구속이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저는 진짜 이것은 한교안 대표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공수처법을 반대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법 행위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단발로 일어나는 사건의 성격하고는 좀 멀어 보입니다. 조직적으로 들어왔고 폭력을 또 행사를 했고 이거를 말리고 저지를 해야 될 국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자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한국당 지지자들이 그 국내 그 국회 영내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 이거 한국당이 부른 겁니까?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제부터 월, 화, 수, 목 해가지고 국회가 16일까지지 않습니까? 그 기간 안에 조를 짜서 최고위원들을 배치하고요. 1000명을 동원하라라는 그 보고서 공문이 일단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주영 부의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 사무처에서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회문을 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의를 한 겁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이 자유한국당에. 그리고 평화 집회를 약속하고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평화 집회가 안 되고 불법 난동 집회가 된 거죠. 정치 테러를 가한 거고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과거 정치 깡패 사건, 뭐 융파리 사건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정치 깡패들이 활개를 하던 그는 그런 외부에서 정당 뭐 집회장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사무실 개소식이나 이럴 때 깡패들이 동원해가지고 현판식을 못하게 하고 또 야당 정치인들 탄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이거 국회지 않습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하다라고 보시는군요. 100m 안에 집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개무시한 거죠. 지금 막말로. 알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놀라시고 저희들도 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렇다면은 집회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원의 규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전에 자유한국당 측에서 다 알고서 있었던 1000명 동원이 목표입니다. 근데 훨씬 많이 왔습니다. 4,000명이 정도 왔다고 하죠. 네. 어, 그리고 그분들이 못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데리고 들어오라라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그 안내까지 담당을 한 것으로 다 언론에 보도가 됐죠. 예. 근데 이제 그 시위하는 것 중에 황교안 대표가 그 시위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아까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 들어보신 거 오늘 승리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지지자들도 국회를 접수했다고 얘기를 또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는 또 그들과 함께 또 집회를 같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폭력 시위라든지 이게 시나리오가 다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강화문 의심도 집회가 듭니다. 고스란히 국회로 들어온 거죠. 이스라엘기 성적이 태극기 들었던 그분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강화문에서는 집회가 하지만 지금 국회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도 있었다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대표 3명을 지금 우리 당에서 고발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뭐랄까요 특정 당의 지지를 보내기 위한 그 순수한 그러니까 뭐 지금 절차적 정의라든지 절차적 적법성을 볼 때만 해도 불법 집회인 건 분명합니다만 동기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지지자들이 특정 당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 모임은 아니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지지 모임을 하는 것은 어디 바깥에서 해야 되지. 국회가 일단 본회의가 국회 안에 들어온 것이 예, 아닙니다. 열려서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지금 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국회를 봉쇄한 거 아닙니까? 예. 로텐돌에서 점거동성을 하면서 한교안 대표가 한 거잖아요. 네. 막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논의를 해야 될 정치 현안이잖아요. 예. 근데 그 논의하는 현장에는 나타나질 않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사가 강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군요. 그러니까는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아마 몰랐다. 그러니까 그 폭력 시위로 번질 줄은 몰랐다라는 입장들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분명히 좀 드러나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다 있는데 뭐 그걸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억지를 부립니까? 예. CCTV가 국회 본청 앞에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 그리고 아니 그럼 귀 막고 눈 감고 입을 막고 있습니까? 그 당의 지도부들은요. 버젓이 다 보이는 일을 다 들리는 일을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 독재자의 후예들인 정당의 안하무인격인 거죠. 법 위에 존재하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하면 안 되는 일이고요. 용납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제가 볼 때 한교안 대표가 정신을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당 대표가 예. 이렇게까지 막 나가는 정치를 선동하고 공모하고 공동으로 그 선동하고 정범으로 활동하는 거는요. 글쎄요.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박정희 유신 독재 때나 있을 법한 얘기고요. 그것도 더더구나 선진화법이 처리가 되고 나서 국회에서 폭력 행위를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걸 정당에서 선동하고 동원하고 백주대낮에 정치인들을 테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네. 그 방금 황 대표가 정신줄을 놓았다고요. 정신줄을 놓았다. 네. 정치를 놓은 것이 아니고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던 질문이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안검사 출신인 건 뭐 다 아시는 것이고 내부에서도 뭐 그러니까 법조계에 있을 때나 그때도 좀 그 강경파는 아니었다고 하지요. 거기다 또 신재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투사의 이미지가 강하죠. 또 투쟁을 좀 잘한다고 하시고. 근데 원내대표가 새로 된 후에 이렇게까지 급속도로 강경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극우 세력에 둘러싸여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대통령 하야하라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육두문자를 동원해서 하는 특정 종교의 목사께서 예. 하는 집회에 가서 같이 함께 이제 1박 2일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략 한 5%에서 6% 정도 되는 극렬 지지자들의 그런 거에 휩쓸려 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위 극렬 유튜브들이 하는 거에 박수를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한 50만에서 대략 한 60만 정도의 시청층이 있을 텐데요. 그분들의 제가 볼 때는 포위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점점 과격해지면 그분들은 열광을 하죠. 그러나 나머지 그야말로 이제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오늘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영남 의원들은 웃고 있지만 수도권과 나머지 기타 지역의 정치인들은 울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자주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초기보다는 더 그 자유한국당 내부, 그러니까 의원들 자체가 호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좀 공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뭐 공천도 공천이겠죠. 그래서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이제 장관을 낙마시키면 표창장을 주고 뭐 상품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이 본인들이 그 자신들이 이제 발언에 의해만 그런 거로 보면 전략 전술이 없다. 여의도 연구소의 김세연 의원이 그 좀비라는 표현을 썼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두 분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단식 농성으로 어쨌든 국면을 전환하고 지금은 또 공수처법이나 선진화법에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 방해할 목적으로 지금 이제 이 무기한 농성, 그다음에 이제 규탄 대회 이런 걸 하는데 강화문에서 극단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제어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력들 위에 탄 거죠.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고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자유한국당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처럼 혼돈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정치를 하다 보면 예.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과 세력이 있습니다. 그 박수를 받으면 그것이 굉장히 이제 순간적으로는 이게 웬일이지라고 생각하는데 뒤돌아 놓고 보면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정말 거품과도 같은 일인데 지금 아마 자유한국당의 일부 정치인들이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특히 한교안 대표가요. 네. 그러니까 도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았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데 도취되어 크게 큰 상황이 벌어지면 정치 경험이 오래되거나 내지는 다양한 경륜을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돌파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면은 선거의 규제, 뭐 선거의 여왕이라고 해서 방법을 좀 풀어 나갑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극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는데 국회라는 공간은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입법의 그 소위 민의의 전당인데 국회의원을 거의 백주대낮에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인데 어떻게 이게 온전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놓고 봅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발언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전 또 공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가급적 좀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상황을 제가 보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를 저주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 도의적 책임, 법적 책임 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에 이제 당 차원에서는 경찰에 고발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고 국회 사무처 측 여기서는 뭐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해야 되겠죠. 국회 사무처가 그렇게 의장도 자괴감이 들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처에서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을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참 어떻게 좀 즐겁고 풍요롭고 좀 평안해야 될 그런 연말에 아주 씁쓸한 그런 일들이 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사가 또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상황이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해서 더 다루도록 하고요. 선거법에 대한 합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저희가 다루고는 있는데 4대1 그 4+1 그 연대 이거는 공고합니까? 일단은 뭐 어제까지는 상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윤수아 원내대표가 어쨌든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 뭐 복원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정의당이 지나치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사실은 많은 양보와 희색을 통해서 어쨌든 공직선거법을 관철시키려고 논의를 해왔습니다. 여당이 야당인 제1야당을 무시하고 합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의당은 정의당만을 위한 선거법을 바꾸자라고 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대의는 살리고 미디는 반영하는 그런 현실적인 공직선거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5의 7호로 하는 것은 도저히 자유한국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중간 지점에서 250대 50으로 해서 50에 대해서는 순수 비례대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함께 병행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만약에 정의당 주장대로라면 1, 2당은 순수 비례대표로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이 사실은 어렵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어제 그 한국당 측에서는 그 원안을 들고 나왔죠. 그거는 나쁜 심보죠.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원안을 됩니까? 부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270명으로 가자고 하더니 또 225로 하자는 얘기는 우리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무기명으로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반대를 많은 의원들이 할 거라고 예상하고 제안한 거니까 그렇게 꼼수 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실제로 그러면은 뭐 여당 외에 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여기서 혹시 한국당이 제안한 그 원안 이쪽으로 좀 기우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까? 그러면 아마 20대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크게 심판받을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뭐 그 비례대표제 문제도 있습니다. 석패율제 네. 이게 좀 있지요. 그러니까 석패율제에 대해서 중진 살리는 형태의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한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225, 7호로 갔을 때는 이제 석패율제가 도입이 가능한데 250대 50으로 가면 석패율까지 동원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는 비례 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석패율 제도든 어쨌든 그런 걸로 해서 비례대표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석패율제를 동원하자라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라는 취지였는데 지금 225, 7호가 불가능해진다고 하면 250에 50으로 가는데 거기에 석패율까지 동원이 돼서 중진 살리기용으로 되면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비난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의석수를 늘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300석 이상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 석패율이라는 것이 이제 그 애석하게 패했다. 뭐 패자 부활전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석패율제 있겠는데. 도입하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혜택을 볼 겁니다. 근데
석패율제가 그 적용이 이게 이제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참여정부 때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됐던 거죠. 중대선거구제 대연정 석패율 예, 도입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석패율제의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해서 선거에서 졌는데 구제의 대상이 되는 석패율 제도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그런 후보는 표를 어느 정도 그 당선자하고 이 차이가 나요. 2위일 경우가 석패율에 도입이, 그러니까 석패율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차점자지 않습니까? 예, 차점자인데 그 차점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는 많이 나는 차이가 아주 그 원사이드하게 일방적인 일방적으로 5개 권역으로 이제 나눠서 진행되는 거기 5개 때문에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 3%냐 5%냐 이가 있고 5% 이상의 득표를 얻은 정당에 애석하게 떨어진 사람이 지역과 비례대표를 동시에 해서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당선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다 득표로 봐야 되겠죠. 음. 5개 권역에서 최다 득표면 아무래도 그 정치 신인이나 소외계층이나 아니면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분들은 어렵다고 봐야죠. 인지도가 있는 분이 석패율로 또 당선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신진 세력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예, 진입이 좀 어렵겠군요. 네. 지금 패스트 트랙 법안 한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못하면 20대 국회의원들은 아마 국민들의 심판을 크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1월에도 이 문제가 다뤄질 수가 있습니까? 일정상? 저는 12월 안에 돼야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국회를 못 열게 하는데요. 예산 부수 법안이 지금 19개가 있고 그다음에 190개 민생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유치원 3법이 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이 있고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마냥 저렇게 국회에서 규탄대를 해가지고 마비시킬지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여야 4+1에서도 지금 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1월 중순 안에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정리를 못하면 글쎄 하여간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현금 정치 시간을 전해드렸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